그런데 프랑스가 배출한 많은 화가들, 또 독일이 배출한 많은 음악가들에 비하면 영국에는 음악가도 없고 화가도 없고 별로 없습니다. 글 쓰는 이들이 좀 있긴 했네요. 그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뭔가 일거에 만회하는 인물이 셰익스피어라고 생각되고 그 후에 많은 뭐 워즈워스라던가 이런 여러 예이츠라던가 여러 시인들이라고 생각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날씨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영국은 일단 일조량이 굉장히 그 상대적으로 낮고 1년 중에 190일 이상을 비가 오거나 흐리니까 물론 요즘은 또 지구 온난화 때문에 날씨가 많이 맑아지긴 했습니다만 과거의 영국은 아무튼 비가 오는 날, 흐린 날이 훨씬 더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그림을 따지면 그림은 바깥에서 환한 빛이 비쳤을 때 시시각각 변화하는 어떤 빛의 모습을 관찰하면서 시작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일단 영국은 상당히 불리했죠. 그렇기 때문에 영국에서는 그림을 그리거나 또는 음악을 작곡하는 사람들보다 문학에 뛰어난 그런 예술가들이 많이 배출됐다고 작가가 배출됐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영국 사람들은 일단 과거부터 무역을 통해서 부흥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나라에 뛰어난 예술가가 안 태어난단 말이야 라는 부분을 수입으로 해결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이든이 런던으로 갔었죠. 핸델도 런던에서 그래서 핸델은 아예 1711년에 리날도라는 오페라를 자기 오페라를 공연하기 위해서 런던에 갔는데 이 런던의 그 극장 환경이 너무나도 뛰어난 겁니다. 리날도를 당시에 38번 연속 공연했는데 무대 장치를 하는 사람들이 훈련된 비둘기를 극장에 날렸대요. 그 정도 수준이고 또 시민들이 공연을 보러 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본인이 당시 핸델의 하노버 공국의 궁정악장이었는데 하노버 공국에서는 항상 이 군주와 군주의 가족과 군주의 손님들만을 위해서 계속 작곡을 하고 그걸 공연을 했는데 런던에서는 시민들이 공연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38번이나 공연했겠죠. 그래서 아예 그냥 눌러 앉았잖아요. 그리고 국적을 영국으로 바꿨습니다. 영국 사람들은 조지 프레데릭 핸델이라고 이제 영국식으로 발음을 하죠. 그런 식으로 수입을 해버렸습니다. 지금 제가 이 반다이크라는 화가가 그린 말탄 찰스 1세라는 그 화면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 찰스 1세를 그린 반다이크도 플랑드르 출신, 오늘날의 벨기에 출신 화가입니다. 그렇군요. 반이라는 저 쓰는 사람들은 대부분 네덜란드 쪽. 네, 네덜란드 벨기에잖아요. 원래 찰스 1세가 궁정화가로 초청하고 싶은 사람은 루벤스였어요. 그래서 루벤스를 막 기사자기도 주고 그러면서 영국에 와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루벤스는 당시에 너무나도 바쁜 화가들의 군주의 화가라고 불렸던 인물이기 때문에 섬나라의 영국까지 올 이유가 없었고 그의 도제 중에 수석 도제였던 반다이크가 와서 이런 찰스 1세의 모습 또 그의 아내인 헨리에타 마리아 왕비 등을 그리게 되는데 이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초상들이 영국의 이제 왕실이 가지고 있는 초상이고 지금 이 찰스 1세 같은 경우는 내셔널 갤러리에 있는 길이 3m가 넘는 큰 실물보다 더 큰 그런 초상입니다. 가디언이라는 신문이 뻐기는 초상이다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지금 보시면 번쩍거리는 갑옷을 입고 실제보다 더 큰 말을 타고 있는데 그 말은 굉장히 유순하죠. 그리고 뒤로 어두움이 막 물러가고 있고 숲에서 나와서 밝은 평원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것 역시 엘리자베스 1세 조상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이제 태평성대로 나아간다라는 뜻이고 찰스 1세는 태평성대를 연 왕은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 실제보다 크지만 유순한 말은 국민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초상에서 화가는 최선을 다해서 이 왕의 영도력을 보여주려고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굴을 보면 우유부단하고 우울해 보이는 얼굴 한번 다시 볼까요? 네, 얼굴을 크게 제가 보여드리려고 이 삼중 초상을 가지고 왔어요. 전혀 강인함은 느껴지지 않네요. 이 초상은 왜 이렇게 한 캔버스에 3개의 얼굴을 그렸나 하면 당시에 교황이 이 찰스 1세를 다시 카톨릭으로 회유하기 위해서 당대의 가장 뛰어난 조각가인 베르니니에게 이제 이 찰스 1세의 흉상을 만들라고 지시했답니다. 그런데 베르니니는 로마에 있고 찰스 1세는 이제 런던에 있으니까 궁정화가인 반다이크가 정면
측면 4분의 3을 한 캔버스에 그려서 로마로 네. 보낸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로마로 보낸 초상인데 일단 맨 오른쪽에 4분의 3 얼굴을 보면 잘생겼어요. 예, 잘생겼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지금 있는 초상을 보면 헤어스타일이 양쪽의 머리 길이가 다르죠. 그러네요. 예, 이게 당시에 최신 유행하는 헤어스타일이었답니다. 왜 이런 헤어스타일이 유행했나? 이제 남녀가 헤어지려고 할 때 예. 남자가 여자에게 떠나더라도 나만은 있지만 내가 너에게 증표를 줄게라고 하면서 그리고 자기의 머리를 딱 잘라서 비단주머니 같은 데 넣어서 여자에게 주면서 자 이걸 나라고 생각하면서 간직해줘. 아 그건 뭐야. 전혀 안 쿨한데. 영화 같은 그런 유래를 담고 있는 헤어스타일이랍니다. 그러니까 당대에 유행했던 젊은이들에게 유행했던 헤어스타일을 본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의상도 보시면 최고급 레이스에 잘 차려입혀 비단이군요. 네. 네. 예. 그러니까 찰스 1세는 그런 미술, 예술 이런 데는 감시관이 뛰어난 인물이 분명하지만 가운데 정면 얼굴을 보면 눈이 처졌죠. 그리고 인매도 단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반다이크가 너무 뛰어난 화가인 나머지 예. 왕의 어떤 영혼까지도 그림에 담은 거예요. 예, 왕의 성격이 그림에 보이잖아요. 그러네요. 예, 이 찰스 1세가 결국은 1642년에 선박세를 런던 시민들에게 물리는 바람에 예. 많은 이 런던의 이제 시민들은 배를 가지고 있고 그 배로 무역을 해서 이제 자신의 재산을 일구었는데 거기에 세금을 물린다니 런던 사람들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의회가 거기에 반발하면서 의회파가 공화파가 되고 왕당파 사이에 내전이 벌어집니다. 이 내전이 1642년부터 1649년까지 있었고 찰스 1세는 이 내전에서 패전해요. 그리고 당시에 공화파 올리버 크로멜이 이끌었던 공화파가 찰스 1세를 패위하고 그렇군요. 반역죄를 물어서 1649년 1월에 찰스 1세를 참수합니다. 네. 영국 역사상 유일하게 처형당한 왕이 찰스 1세인데 유일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찰스라는 지금 현재 국왕의 이름은 굳이라는 생각이 좀 들죠. 여러 많은 이름이 있었을 텐데 네. 굳이 찰스라는 이름을 붙여야 했을까라는 네. 생각이 좀 드는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영국은 사상 처음으로 공화정을 실험하게 돼요. 1649년에 이 크롬웰이라는 인물이 이제 호국경, 로드 프로텍터라는 이름을 얻으면서 어찌 보면 최초의 그리고 유일한 영국 대통령이 됩니다. 네, 크롬웰의 초상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여기서 갑옷 위에 리본을 멜 이유가 있을까요? 글쎄요. 저것도 의외네요. 예. 패션인가요? 시종이 갑옷 위에 리본을 메워주고 예. 있는데 이것은 어찌 보면 자신이 찰스 1세를 처형했지만 자신도 찰스 1세처럼 뭔가 그림을 통해서 군주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크롬웰의 의중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신은 국왕은 아니지만 그래도 국왕처럼 보이고 싶은 거예요. 위험 있게 보이고 싶은 거예요. 이 갑옷도 뭔가 좀 이 당시에는 더 이상 이런 갑옷을 안 입었을 것 같거든요. 이런 번쩍번쩍한 갑옷을. 손에 든 건 뭔가요? 아마도 장총이나 이런 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반다이크라는 탁월한 화가가 그린 초상에서 우리의 이제 찰스 1세가 번쩍번쩍한 갑옷 입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이런 갑옷을 입고 왕다운 위엄을 자랑하고 그러네요. 싶었던 것 같은데 얼굴을 보시면 양미간에 주름이 잡혀 있는 것이 보이죠. 걱정이 있다는 얘기네요. 신경질적인 사람이라는 이야기죠. 뭔가 늘 근심 걱정이 있고 신경질적인 사람. 실제로 굉장히 엄격한 청교도여서 네. 영국의 모든 극장과 술집을 다 폐쇄했습니다. 그냥 문학에서는 암흑의식이었네요. 예. 무조건 주중에는 직장, 주말에는 교회 집만 오가라. 한 10년 살아보니까 영국 사람들이 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1658년에 크롬웰이 사망했을 때 네. 자신의 아들을 후계자로 지명했지만 네. 영국인들은 프랑스로 망명가 있던 찰스 1세 아들을 데리고 와서 1660년에 그를 찰스 2세로 앉힙니다. 왕정복고가 일어났죠. 이것 때문에 영국 사람들이 아마 군주제를 폐위하는 실험을 한번 해봤는데 뒤끝이 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재미없더라. 예. 그래도 없는 것보단 있는 게 낫더라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군주제를 폐지하거나 건드릴 생각을 안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근데 우리가 상상하던 그 크롬웰의 얼굴하고는 좀 다르네요. 우리는 그 크롬웰 하면 굉장히 나이 들고 뭐 얼굴에 그냥 엄격함이 막 스며들어 있는데 저렇게 얼굴 보니까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조금은 평범하면서도 그 시대를 앞서 나간 듯한 그런 모습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는 뚱뚱한 대머리였다고 해요. 그렇죠. 예, 지금 머리 제가 알기로도 상당히 그렇거든요. 없지 않습니다. 너무 멋있게 그린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군주의 초상은 실물과 똑같이 절대로 그리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이 초상을 보았을 때 사람들이 어떤 인상을 받느냐가 중요하지 실물과 똑같은가 똑같지 않는가는 사실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도시 이렇게 역사를 할 때 큰 불이 한 번씩 날 때가 있었어요. 근데 런던에도 이 무렵에 큰 불이 한 번 났죠. 네. 이 찰스 2세가 그러니까 왕정이 복고된 게 1660년이고 1666년 9월 2일에 큰 불이 나서 런던이 다 탔죠. 런던이 상당히 오래된 도시인데 중세 시대의 모습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것은 이 당시에 불로 다 타버렸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오래된 또 하나의 도시 요크 같은 곳에는 중세 시대에 지었던 집들의 흔적이 아직도 많이 그렇죠. 남아있거든요. 바스 이런 데 가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런던에 그런 모습이 거의 없는 이유는 이 대화재 때 런던이 너무 큰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대화재가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런던 재건위원회가 만들어졌고 그 런던 재건위원회가 불러들인 건축가가 옥스퍼드 대학의 수학과 천문학과 교수였던 크리스토퍼 렌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크리스토퍼 렌이 지은 성당이 이 세인트 폴 성당인데 당시 이 성당을 지을 때 여러 가지로 말이 많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런 장대한 바로크식 성당은 카톨릭이 선호하는 그러니까 로마나 바티칸 바티칸 또는 파리 같은 그런 구교 세력이 선호했던 스타일인데 런던은 이제 성공회를 받아들여서 개신교로 변화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았다고 하지만 크리스토퍼 렌은 이렇게 세인트 폴 성당을 지었고 사실 상당히 장대한 돔인데 돔의 길이가 지름이 34m라고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바티칸의 성 베드로 대성당의 돔의 지름이 42m거든요. 그거보다 조금 작은 수준이에요. 조금 작죠. 그런데 바티칸의 그 성 베드로 대성당은 짓는데 120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12명의 건축가가 동원이 됐어요. 그리고 22명의 교황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세인트 폴 성당은 1675년에 시작해서 1710년에 완공됐으니까 35년 만에 완공됐습니다. 후딱 지었네요. 네, 그래서 크리스토퍼 렌은 91살까지 장수했는데 이 성당의 완공을 봤어요. 유럽의 많은 건축가들은 자기가 뭔가 기념비적인 건물을 지었을 때 그 건물의 완공을 본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가우디도 못 봤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면에서 일단 크리스토퍼 렌은 운이 상당히 좋았고 90대까지 살았다는 것 자체가 운이 좋네요. 그리고 그만큼 런던의 토목 건축공학 기술이 발전했다라는 증거이기도 하죠. 이 크리스토퍼 렌의 성당이 2차 세계대전 때 무수히 폭격을 많이 맞았지만 무너지지 않았거든요. 실제로 이 포탄이 돔 지붕을 뚫고 들어와서 재단에 떨어진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돔이 내려앉지 않았다고 하니까 그냥 살짝 보수만 한 거네요. 그래서 이 2차 세계대전 종전 기념 예배가 이 세인트폴 성당에서 열렸고 우리가 아직도 많이들 기억하고 계실 것 같은데 찰스가 왕세자일 당시에 다이아나 왕세자 비와의 결혼식도 이 성당에서 열렸습니다. 그렇군요. 대체로는 웨스트민스터 사원 같은 데서 많이 하는데. 웨스트민스터 사원 못지않게 이 세인트폴 성당도 중요한 곳이고 런던의 일종의 국립묘지 같은 역할을 해서 넬슨 제독과 웰링턴 공의 무덤이 이 세인트폴 성당의 지하에 있습니다. 세인트폴 성당에서 조금 가면 이제 시티라는 그 미국 뉴욕의 월스트리트에 있다면 런던의 시티라는 금융 중심가가 있잖아요. 그건 왜 시티라고 할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 시티는 중세 시대부터 뭔가 독립된 하나의 그런 시처럼 되어 있었고 시티의 시장이 따로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시티는 상당히 시민들의 자율권이 중요한 곳이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왕족은 시티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아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그 더 시티라는 이름으로 따로 시티가 있고
그 시티 주변으로 런던이 있는 그런 특이한 구조인 거죠. 런던은 사실 너무 오래된 도시이기 때문에 네. 우리 같은 외국인이나 외지인들이 보기에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많은 데가 런던이 아닌가 싶어요. 그 아까 그 세인트 폴 성당을 만든 크리스토퍼 렌이 그 세인트 폴 성당만 만든 건 아니고 굉장히 많은 건축물을 런던에서 지었던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런던의 굉장히 많은 건축물들은 바로 이 크리스토퍼 렌의 작품이다.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네. 50채가 넘는 교회를 지었다고 해요. 그리고 사실 이 렌은 어차피 런던이 다 불타버렸으니까 바둑판 모양으로 완전히 격자 모양으로 새롭게 도시를 재건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재건위원회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파리 같은 경우는 가운데 개선문이 있고 방사선으로 쫙 그렇죠. 뻗어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중심에 광장이 있고 격자 모양으로 이 도시의 모습을 재건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런던은 도시의 규모에 비해서 사실 큰 광장이 중심가에 없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트라팔가 광장 정도? 그 트라팔가 광장도 사실 광장이라고 부르기는 그렇죠. 굉장히 작거든요. 네. 예, 피카딜리 서커스는 말할 나위도 네. 없고. 그러니까 그런 오래된 도시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약점을 렌은 이번 기회에 새롭게 완전히 만들자라고 했는데 렌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으면 런던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살기 편한 구조로 만들어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런던의 가장 큰 문제는 길이 좁고 차가 막힌다는 점입니다. 물론 서울도 많이 막히지만 런던의 그 교통체증은 거의 괴멸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인데 공항에서 런던 들어가는데도 엄청 막히더라고요. 네. 지금 런던 중심가로 들어가는데 통행사가 35,000원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래도 길이 막히고 또 재미있는 건 뭔가 하면 런던의 시장들은 좁은 길을 점점 더 좁게 만들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전거가 다녀야 되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고 들어오라는 거죠. 근데 사실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런던은 이 교통체증이 사실 런던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만약 그 크리스토퍼 렌의 주장을 재건위원회가 받아들였다면 런던은 조금 다른 모습이 되었겠죠. 저는 런던을 갈 때마다 내셔널 갤러리를 항상 가게 되더라고요. 네. 너무 좋은 그림들이 많이 걸려 있기도 하지만 늦게까지 열고 네. 또 아무에게나 무료로 개방하고 그렇죠. 그런 것도 굉장히 이방인인 저한테는 굉장히 호감이 가는 그 건물은 어떤 건물입니까? 그 건물은 아마도 제가 지금 정확하게 생각이 나지 않는데 존 내쉬가 지은 건물일 거예요. 이거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트라팔가 광장에 있는 이 내셔널 갤러리는 사실 지어진 건 얼마 되지 않는데 1800년대 문을 열었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양질의 갤러리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유럽에 있는 갤러리들 중에 가장 뛰어나다라고 생각이 되고 잘 찾아보면 재미있는 그림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고의 해바라기라던가 아니면 다빈치 암굴의 성모라던가 그런 그림들도 있지만 이 런던의 발전을 보여주는 그림들이 있어요. 제가 보여드릴 그림이 이제 조지안 시대 조지 1세, 2세, 3세, 4세가 통치했던 1714년부터 1830년까지 이제 런던의 발전을 보여주는 그림인데 이 당시에 이제 런던이 급격하게 커지면서 무역이나 상업을 통해서 큰 돈을 번 사람들이 나날이 늘어갑니다. 그러면은 사실 어쩔 수 없이 배금주의라는 풍토가 따라오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이 가장 중요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뭐든지 다 하고 이런 식의 배금주의를 런던의 시민의식들이 많이 경계하게 돼요. 뭔가 시민 계급들이 배금주의에 물들지 않도록 런던의 시민들이 늘 각성해야 된다는 식의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윌리엄 호가스라는 한 화가 겸 철학자가 그린 요즘 결혼식이라는 연작이 6편의 연작이 내셔널 갤러리에 있습니다. 본 것 같아요. 네. 이 그림은 사실 미술사적으로 그림의 어떤 수준이 뛰어나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당시에 이제 런던어들의
그리고 어떤 그 계몽주의를 받아들인 시민 계급들이 배금주의를 어떻게 경계하려고 했나, 어떤 식으로 각성하려고 했나를 보여주는 그림. 6개의 연작 그림이 같이 걸려 있는 거죠? 네, 같이 걸려서 제가 보여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이제 결혼 계약입니다. 지금 신부의 아버지는 상인, 신랑의 아버지는 귀족이에요. 신부의 아버지가 맨 오른쪽에 있는. 아닙니다. 빨간 옷을 입고 가운데 앉아 있는 사람이 신부의 안경 아버지. 낀. 예. 그리고 맨 오른쪽에 앉아 있는 사람이 신랑의 아버지입니다. 네. 귀족인 신랑의 아버지는 지위는 있지만 빈털털이에요. 그다음에 신부의 아버지는 돈은 많지만 지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각자 부족한 부분을 이 결혼 상담소에서 해결하려고 온 거예요. 정략 결혼을 하는 거군요. 네. 그래서 지금 결혼 상담소장 소장이 양쪽으로 이제 계약서를 내밀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신부의 아버지는 상인답게 이제 꼼꼼하게 지금 계약서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신랑의 아버지는 계약서는 쳐다도 안 보고 자신의 가계도를 보여주면서 우리 가문이 이 정보광일리엄 시대부터 시작된 이런 유서 깊은 가문이란 말이지. 손가락으로 저걸 가리키고 있네요. 그러면서 아무도 듣지 않는 가문 자랑을 하고 있어요. 자, 왼편에 지금 신랑 후보와 신부 후보가 있어요. 신랑과 신부는 서로에게 관심이 없어요. 없네요. 신랑은 지금 자기의 미모를 막 바라보면서 거울을 자기의 보고 미모에 있어요. 취해 있고 신부는 이 결혼 상담소에서 일하는 견습 보조 변호사랑 사실은 애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둘이서 속닥속닥 뭔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도 신랑 후보는 애써 외면하고 있네요. 자기를 바라보면서. 지금 이 그림이 여러 개가 걸려 있는데 가운데 동그란 그림 보이시죠? 이 그림에 그려져 있는 얼굴이 메두사의 얼굴입니다. 두 머리가 있는 뱀. 아니요, 머리카락이 뱀으로 되어 있는. 지금 신랑과 신부의 머리 위에 그 메두사의 얼굴이 걸려 있거든요. 이 메두사의 얼굴이 이 결혼이 어떤 결과를 맺을지 미리 암시하는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그림 볼까요? 결혼식이 막 끝났습니다. 같은 부부죠? 네. 이제 지금 신랑의 발치에 뭐가 떨어져 있냐면 가터벨트가 떨어져 있어요. 유럽의 그 서구의 결혼 풍습 중에서 결혼한 후에 신랑과 신부가 춤을 출 때 신랑이 신부의 가터벨트를 벗겨서 던지는 관습이 있습니다. 지금 가터벨트가 떨어져 있는 걸 보면 지금 결혼식이 막 끝난 후죠. 신부는 이제 귀족 부인이 됐어요.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지금 왼편에 있는 인물은 신부의 아버지 같기도 하고 집사 같기도 한 인물인데 막상 지참금을 신랑에게 주려니까 그 지참금이 너무 아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정을 짓고 있고 신랑은 대단히 불손한 태도로 발을 뻗고 있죠. 아버지인지 집사인지 손에 들린 게 지폐인가요? 네, 돈이에요. 떨어지고 있네요. 지금 이렇게 불손한 태도로 발을 쭉 뻗고 있는 걸로 보면 신랑은 이 결혼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피곤해 보이네요. 그런데 그 와중에 지금 신랑의 예복 주머니에 뭔가 투명한 것이 들어있어요. 이것은 이제 그 여자들이 잘 때 머리에 쓰던 모자입니다. 그러면 이 신랑은 결혼하기 전날 밤에도 애인과 밤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애인이 결혼하더라도 자기를 잊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모자를 벗어서 신랑의 예복에 증표로 넣어준 거예요. 그걸 강아지가 눈치 없는 빼내는군요. 강아지가 이걸 지금 꺼내지 못해서. 1편에도 강아지 2마리가 있었어요. 그런가요? 제가 아무튼 이렇게 안달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 왼쪽에 보면 강아지 2마리가 있죠. 이런 날카로운 관찰력. 자, 세 번째 그림은 의사의 검진입니다. 딱 봐도 이 의사가 돌팔이 의사인 듯한 그런 어두컴컴한 진료실이에요. 그리고 신랑이 자신의 애인을 데리고 이 의사에게 찾아왔습니다. 지금 금화를 내밀면서 신랑이 자기의 애인을 고쳐달라고 얘기하는데 뭔가 떨떠름한 얼굴이죠. 의사는. 지금 그 신랑의 애인은 임파선이 부었는지 목에 이렇게 수건을 대고 있습니다. 이 임파선이 붙는 거는 당시에는 불치병이었던 매독의 전형적인 성병입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신랑도 신부도 무언가 부도덕한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네 번째는 이제 그 신부의 응접실입니다. 신부는 이제 모든 것이 다 만족스러워요. 지금 막 가수도 부르고 대단히 막 호화롭게 막 뻐기는 듯한 이런 연회를 열고 있는데 그 보조 변호사랑 아직도 연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보조 변호사가 지금 이렇게 가장무도회가 열리니까 여기 가자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신부의 표정을 보면 아마 갈 것 같죠. 자, 다섯 번째는 여인숙의 뒷방입니다. 뭔가 분위기가 확 반전되면서 사건이 났어요. 두 커플이 이제 그 애인과 신부가 이 가정무도에 갔어요. 그리고 나서 가정무도회 끝나고 나서 이런 수상한 여인숙의 뒷방을 빌려서 막
거사를 치르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자기의 아내의 행적이 수상하니까 신랑이 몰래 뒤를 밟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 방을 덮쳤어요. 얼결에 이 신부의 A는 칼로 신랑을 찔렀습니다. 어허. 신랑은 피를 흘리면서 절명하고 있고 신부는 어쩔 줄 몰라 하고 있고 지금 이 A는 속옷만 입고 막 도망치고 창을 있죠. 통해서 지금 나가는 예. 게 그 신부의 애인이에요. 예. 보조 변호사군요. 네네네. 그런데 이 뭔가 소란이 벌어지니까 이 여인숙의 주인인 인도인이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온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저 여인숙의 주인은 인도 사람들이 그렇죠. 많아요. 예, 우리 셜록 홈즈를 봐도 맞아요. 이런 이런 아편굴 이런 데서는 인도 사람들이 네.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마지막에 숙녀의 죽음인데 신부는 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낯빛이 거의 죽어가는 낯빛이죠. 지금 신부의 발밑에 신문이 떨어져 있습니다. 네. 놀랍게도 이때 이미 신문이 발행되고 있었어요. 1711년에 최초의 신문인 스펙테이터가 발행됐고 우리가 알고 있는 더 타임즈는 1785년부터 발행됐으니까 이 당시에 런던어들은 신문을 보고 있었어요. 이 신문에는 뭐가 실렸나 하면 신랑을 죽인 죄로 신부의 애인이 체포돼서 사형당했다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절망한 신부는 독약을 먹고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신부의 아버지가 슬픈 얼굴로 지금 신부의 딸의 손가락에서 결혼 반지를 빼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지금 오른쪽에 원형의 식탁에 뭔가 음식이 차려졌는데 이 막 소란의 와중에 창 바깥에서 빼빼 마른 들깨가 뛰어 들어와서 네. 그 차려져 있는 아마도 닭이나 오리 같은 음식을 뜯어먹고 있습니다. 저 창밖으로 보이는 게 강이죠? 테임스강의 그 주변인 것 같아요. 네, 강이 보이네요. 그러고 예. 보니 제가 보지 못했던 걸 참 잘 찾아내시는데. 제가 그림은 잘 못 그리는데 네. 그림을 좀 보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그림이 이야기하는 교훈은 너무 냉혹할 정도죠. 뭔가 도덕적이지 않은 생활, 돈만 쫓는 자신 눈앞에 이익만 쫓는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결국 파국을 맞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준엄한 교훈을 주고 있는 셈인데 어찌 보면은 이런 식으로 늘 어떤 경각심을 느끼면서 배금주의라던가 어떤 그런 부도덕한 생활이라던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신이 스스로 경계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런던이 그렇게 일찌감치 부유해졌지만 빠른 속도로 뭔가 부패하거나 타락하지 않은 것 같고 이 조지한 시대에 영국은 산업혁명을 선도하게 되죠. 그 산업혁명을 선도할 당시에 어떤 분위기를 보여주는 그림이 또 내셔널 갤러리에 하나 있는데 네. 이 더비의 라이트라는 이름은 원래는 이 화가 이름이 조지프 라이트였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이름이 많았기 때문에 이 화가가 더비에 살고 있어서 당시에 이제 신문 기자들이 더비에 살고 있는 라이트다라고 네. 불러서 그냥 더비의 라이트라고 부르는데 이 그림은 무엇을 보여주나 하면 과학 실험입니다. 지금 가운데 붉은 옷을 입고 머리를 기른 약간 해리포터에 나오는 마법사 교수 같은 인물이 있죠. 이 인물이 과학 쇼를 보여주면서 과학 마법 쇼를 보여주면서 동가식 서가숙하는 인물입니다. 이 인물이 지금 뭘 보여주려고 하나 하면 어둠 속에 자세히 보시면 유리로 만든 이렇게 투명한 구가 보여요. 그리고 그 안에 하얀 새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네요. 과학자가 이 진공 펌프를 이용해서 이 구안을 진공 상태로 만들면 새는 질식해서 죽게 됩니다. 그러면 이 과학자가 새의 몸에 전혀 손을 대지 않고 새의 생명을 뺏는 거니까 당시 사람들에게는 마법처럼 보였을 거예요. 이 과학 마법쇼를 보여주려고 마을 유지가 이 과학자를 초청을 하고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왼편에 앉아있는 뒷모습만 보이는 부자는 흥미진진하게 이 실험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자 옆에 서 있는 두 남녀는 그냥 데이터로 왔어요. 실험은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불빛 아래에 있는 남성과 두 명의 딸이 이 과학쇼를 유치한 집안, 그러니까 동네의 유지겠죠. 큰딸은 어느 정도 나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실험의 내용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새가 죽는 모습을 참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눈을 가리고 있고 예, 둘째는 약간 아직 뭔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언니를 붙잡고 이제 두려움과 호기심이 섞인 눈으로 이제 실험의 결과를 바라보고 예. 있고 이제 아버지가 큰딸을 달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이 그림에서 그림의 내용보다 더 놀라운 게 뭔가 하면 이 아버지가 과학 쇼를 보여주려고 하는
대상들이 아들이 아니라 딸들이네요. 딸들이라는 점입니다. 1768년에 이 영국의 계몽주의를 받아들인 시민 계층은 아들이 아니라 딸도 교육을 시켜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육이 우리가 알고 있는 문학이나 이런 어떤 뭐 음악이나 한마디로 딸들을 잘 시집 보내기 위한 그런 과목이 아니라 과학이다라는 사실을 당시에 지식인 계층들은 그렇군요.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예. 점입니다. 자, 어쨌든 저게 1768년도에 라이트가 그린 그림이잖아요. 네. 진공 펌프 실험인데 실험을 하는 저 과학자, 당시로는 뭐 마법사 같은 과학자일 텐데 그걸 집안까지 불러들여서 상당한 돈을 지불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새도 죽여야 되죠. 뭐 저 실험 도구도 갖고 와야 돼, 보조도 와야 되고. 네. 그런데 실제로 이런 실험들이 성행했대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보통은 참새를 썼답니다. 네. 그런데 지금 화가는 그림에서 뭔가 이런 어떤 극적인 효과를 더 배가시키기 위해서 흰새를 그린 거죠. 그래서 근데 그 교육의 대상이 수혜를 보는 친구들이 저 집안의 딸들이군요. 네. 근데 귀족 집안일 수도 있겠지만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부르주아, 네. 그죠? 상공인으로서 돈을 많이 번 그런 계층일 수도 있겠다. 그렇게 계몽된 집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 계몽주의라는 게요. 어떻게 보면 이 시기에 런던을 특징할 수 있는, 그러니까 런던 사람들이 물론 이제 다 그렇게 한 건 아니지만 부를 읽은 사람들이 뭔가 대륙의 문물을 배우기 위해서 자식들을 보내고 네. 또 그러면서 대륙의 사상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자유분방하게 받아들이고 그거를 자기네 삶에도 적용했던 그 시기군요. 저게. 그렇죠. 그러니까 과학과 철학을 배우고 세계를 여행하고 자신이 누구인가, 그다음에 어떤 평등이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질문하던 그런 시민 계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국은 이미 1688년에 명예혁명을 통해서 왕이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고 권력은 의회의 손으로 가고 그 의회의 대표자는 시민들이 선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군요. 1789년에야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거든요. 예. 그러니까 영국은, 그리고 또 프랑스 대혁명은 굉장히 어떤 오래 끌었고 또 유혈 대참사이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거든요. 그런데 명예혁명은 별다른 문제 없이 그 카톨릭을 계속 고집하고 뭔가 철진한 어떤 그런 전제 왕권을 고집했던 제임스 2세를 내쫓고 그다음에 그 메리와 윌리엄을 데리고 오면서 윌리엄이 네덜란드인이었기 때문에 어차피 이 새로운 국왕은 영어를 하지 못했고 순조롭게 의회로 그 권력이 넘어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영국인들은 프랑스나 다른 국가처럼 권력을 시민이 갖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스무스하게 넘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국가들이 프랑스 대혁명을 비롯한 여러 가지 처절한 투쟁을 하면서 권력 다툼을 귀족 계급과 시민 계급이 할 때 영국은 그런 권력 투쟁에 에너지를 쏟을 필요가 없어서 그 에너지가 다 경제 쪽으로 갔고 그래서 산업혁명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죠.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결국 과학, 산업, 경제 이 세 가지의 골고루 세 가지의 발전이 만들어낸 결과잖아요. 그러니까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날 때 영국에서는 산업혁명이 일어났기 때문에 오히려 이 조지안 시대, 그러니까 18세기의 영국에서 가장 큰 정치적 사건은 프랑스 대혁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전문가가 있을 정도로 영국의 정치적인 상황은 순조로웠어요.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으로 대륙이 많은 피해를 보고 어떤 발전과 후퇴를 거듭할 때 영국은 순조롭게 발전을 했고 산업혁명을 통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고 또 그 대량 생산한 제품들을 싣고 나르기 위해서 철도가 발전했고 증기선이 대서양을 횡단하고 또 대부분의 남자들이 투표권을 갖고 뭐 우표 제도가 만들어지고 그런 와중에 빅토리아 여왕이 등장한 겁니다. 그게 이제 19세기로 넘어가는 거죠. 네. 그런데 사실 그 미술사적인 관점에서 영국을 대표하는 화가 잘 안 떠오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빅토리아 시대에 윌리엄 터너인가요? 네, 조지프 말로드 윌리엄 터너죠. 네. 예. 그 터너의 작품들은 그래도 우리가 회자하기도 하고 또 영국을 여행하면서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 맞아요. 터너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네.
일단 이 빅토리아 여왕은 9명의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그 9명의 아이들이 다 이제 죽지 않고 생존해서 다 유럽 각국으로 특히 독일어권으로 시집을 가서 빅토리아 여왕은 유럽의 할머니라고 불렸습니다. 그의 남편인 엘버트 공은 작센 코부르크 고타라는 독일의 작은 공국의 왕자 출신이지만 정말로 열심히 헌신적일 정도로 이 영국 국정에 참여했고 영어를 공부해서 영어를 완벽하게 썼다고 해요. 여왕은 자신의 동갑 사촌이기도 한 동갑내기 남편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여왕의 일가는 이렇게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상적인 가정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이제 산업혁명이 완수되면서 많은 귀족의 자제들, 귀족의 제가 만약 백작의 아들인데 둘째 아들이다, 셋째 아들이다 그러면 형님이 백작 자기를 물려받고 저는 백작 자기를 못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백작 집안에서 어린 시절에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교육을 굉장히 잘 받았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산업혁명을 통해서 다 도시로 왔습니다. 그래서 은행이라던가 보험이라던가 변호사라던가 새로운 일을 하면서 이제 런던에는 뭐가 늘어나나 하면 신사계층이 늘어나게 되죠. 이 신사 계층들은 런던에서 이런 당당한 어떤 런던으로서의 삶을 즐기면서 동시에 보수적이고 독립적이고 근면한 생활을 꿈꾸게 그 이상적인 생활로 생각하게 됩니다. 빅토리아 시대 중산층의 복장을 보면 남녀 모두 얼굴과 목과 손을 빼고는 다 가렸어요. 그러네요. 예, 말하자면은 이 빅토리아 시대의 분위기는 영국은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모두 발전했지만 사회 분위기는 묘하게 보수적이었던 겁니다. 엄숙주의. 네. 그들은 모두 중세 시대의 영주 부인인 빅토리아 여왕을 모시는 기사라고 스스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예를 들면은 셜록 홈즈 시대가 바로 빅토리아 여왕이 통치하던 시대인데 셜록 홈즈 일러스트레이션을 보면 이 지금 홈즈와 왓슨이 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끔하게 정장을 차려입고 정장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집에 있을 때도 불구하고 이렇게 흐트러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시기가 빅토리아 시기였거든요. 빅토리아 시대였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지하철도 개통되고 그다음에 또 주식이 올라서 막 백만장자들이 속출하고 또 크림 전쟁에서도 영국은 이겼죠. 예. 이런 식으로 영국은 승승장구했고 런던은 엄청난 속도로 커져갑니다. 빅토리아 여왕은 자신의 남편인 엘버트 공과 20년밖에 같이 살지 못했습니다. 엘버트 공이 너무 무리한 나머지 너무 열심히 일했나 봐요. 42살의 나이로 너무 많이 낳고. 예. 그 엘버트 공이 사망했던 시대 얘기를 들어보면 참 안타까운 게 뭔가 하면 9명의 아이를 낳았는데 이제 왕자 에드워드 7세 그러니까 장남인 에드워드가 딱 봐도 뛰어난 군주감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왕과 엘버트 공은 엄청나게 속을 끓이면서 제발 이 아버지처럼 이 아들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아들을 교육시켰고 아들은 점점 더 부모를 두려워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이 엘버트 공은 아들을 케임브리지 대학에 입학시켰어요. 근데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또 아들이 말썽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교수들이 부모를 호출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왕이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인 엘버트 공이 가서 아버지가 제발 우리 아들을 좀 잘 봐주십시오라고 빌고 돌아오는 길에 비를 맞고 돌아왔답니다. 그러면 쉬어야 되는데 엘버트 공은 또 그 다음 날에도 새벽같이 일어나서 또 이제 국사를 봤대요. 그래서 폐렴으로 42살의 나이로 일찍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여왕은 너무 슬퍼했고 그 후에 40년 동안 여왕은 공식 석상에서 항상 상복을 입었어요. 그 정도로 엄격한 윤리를 지키고 있던 시대. 그리고 그 당시 빅토리아 시대에는 피아노에 다리가 있다라는 말도 뭔가 도덕적이지 않은 말로 여겨져서 피아노 다리를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 피아노 다리를 천으로 감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요. 그렇게 도덕적이고 어떤 엄격하고 보수적인 시대이지만 동시에 여왕은 80년 동안이나 상복을 입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스코틀랜드 벨모럴 성에 있던 마부인 존 브라운과 뭔가 내연의 관계였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빅토리아 시대 사람들은 보수적이고 근면하고 성실하지만 약간은 뒤로 호박씨를 까기도 하는 네, 가식적인 그 뭔가 겉과 속이 다른 그런 분위기였던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스트엔드에서는 살인도 기술로 간주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스트엔드의 어떤 범죄와 또 어떤 그 사망률이 높기도 했고
디킨스가 말한 두 도시 이야기, 그러니까 빛과 그늘이 예. 그만큼 짙었던 때가 런던이었는데 그때 돌출적으로 나타난 화가가 터너입니다. 예. 지금 터너의 비증기 속도라는 작품이 내셔널 갤러리에 있는데 네. 이 작품은 카디프와 런던 사이를 잇는 그레이트 웨스턴 레일웨이라는 대서부 철도라는 그 전기편을 그린 그림인데 여기서 사실 무섭게 달려오는 증기 기관차를 라던가 아니면은 이 다리를 그리려고 했다기보다는 터너가 그리려고 한 거는 대기에 가득 습기가 차 있어요. 그 습기가 어느 순간 비가 돼서 내리는 그런 영국의 특유의 독특하고 축축한 대기를 그림으로 그리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대기는 사실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를 그린다는 게 당시 빅토리아 시대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었습니다. 이게 터너의 자화상인데 딱 봐도 야심만만한 젊은이잖아요. 잘생겼어요. 네, 뭔가 내가 지금 이렇게 보수적인 어떤 과거의 것만 답습하는 영국 미술의 풍토를 내가 한번 깨볼 테야라는 의욕이 보이는 얼굴이잖아요. 그래서 이 터너의 그림들이 지금 테이트 브리튼의 터너 갤러리라고 따로 이제 터너의 방만 있는 터너의 그림만 있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네. 터너는 사망할 때 자기의 그림을 다 국가에 기증했기 때문에 이 테이트 브리튼이 많은 터너 그림을 가지고 그렇죠. 있어요. 근데 사실 저는 여기 가서 뭔가 투어를 갔을 때 설명하기라 그러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공간, 뭐가 뭔지 알 수 없는 공간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 눈보라 속에 휩싸인 배라는 그림은 엄청난 비바람 속에서 출항하는 배와 바다를 그린 그림인데 배의 흔적은 배가 않아요. 안 보이죠. 네. 네, 배가 안 보이죠. 이 바다라는 공간은 사실 영국 사람들에게 부유함과 번영을 가져다 준 공간인 동시에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냉엄한 그렇죠. 공간이기도 하죠. 그 공간의 분위기를 그린 겁니다. 말하자면 그때까지 모든 화가들이 그린 그림들이 산문 같다면, 소설 같다면 터너의 그림은 분위기를 보여주는 그림이니까 마치 시와 같은 그림입니다. 그러면서 약간 추상의 느낌도 좀 그렇죠. 나죠. 예. 지금 제가 스투파 섬의 핀갈 동굴, 핀갈의 동굴이 있는 이 스코틀랜드 해안가의 무인도와 해식 동굴을 그린 그림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사실 여기에 선명하게 그려진 것은 그림 하단에 있는 갈매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네요. 예, 아무것도 지금 눈에 안 보여요. 핀갈의 동굴 사진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다시 한번 저희 볼까요? 흔적은 있어요. 예, 동굴과 파도와 바다의 분위기를 그린 것이지 네. 실제 동굴을 그린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이 터너의 그림을 이해하지 못한 건 정말 당연합니다. 예를 들면 프랑스 화가인 쿠르베가 그린 파도, 이 그림이 1869년에 그려진 그림인데 그러니까 터너보다 거의 한 세대 후에 그려진 그림인데 이 그림이 훨씬 더 사실적이지 않습니까? 터너의 그림을 당시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 건 사실 너무 당연합니다. 쿠르베 역시도 그 당시에 그 화단에서 굉장히 그 정통파에서 조금 벗어나 있었던 그렇죠. 좀 특이한 그림을 그린다고 이렇게 경원시되던 화가인데 그러니까요. 그런 쿠르베의 그림도 터너의 이런 그림에 비하면 굉장히 보수적으로 훨씬 뒤에 그린 그림인데도 그죠? 그래서 이런 그림들은 당시에 어떤 평을 들었나 하면 겨자와 케첩 단지가 깨진 주방바닥 같다라는 평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정말 주방바닥 같이 보이는 이런 느낌이죠. 빅토리아 시대의 신사들은 이런 그림을 당연히 받아들이지 못했고 빅토리아 여왕 본인도 터너는 미친 화가임이 분명해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 이건 터너에게 굉장히 큰 상처가 된 말이었어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정말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조현병을 일으켜서 어머니가 그 사망할 때까지 베들렘 정신병원에 있었어요. 그런 화가에게 미친 게 분명해라는 말은 얼마나 큰 상처였겠습니까? 예. 어쨌든 터너의 그림은 그때까지 있었던 영국의 화가들의 어떤 풍하고는 전혀 다른 화풍을 주고요. 네. 또 그 이후에도 영국의 근현대 화가 중에 터너 스타일의 어떤 그림이 맥을 이었다 할 만한 화가가 있나요? 굳이 찾자면 아마 클로드 모네겠죠. 지금 노엄성의 일출이라는 작품을 보고 계신데 눈부신 그 일출의 빛 때문에 이 앞쪽에 있는 성도 실루엣으로밖에 보이지 않고 지금 앞에 강이 있고 두 마리의 개가 물을 먹으러 왔는데 강도 개도 희미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어찌 보면 미완성처럼 보이는 작품인데 이 작품을 계승한 그림이 아마 모네의 해돋이인상일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러고 보니까 약간 느낌이 거의 비슷한데 모네의 그림이 더 보수적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모네의 그림이 훨씬 인간적으로 그리기도 하고 좀 따뜻해 보이는가 하면 터너의 그림은 굉장히 전위적이고 현대적이죠. 훨씬 현대적인 것 같아요. 현대적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그림을 모네가 봤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모네는 1870년부터 71년까지 보불 전쟁의 징집을 피해서 런던에 와 있었거든요. 그때 터너의 그림을 봤던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향인 르아브르 바닷가로 가서 르아브르의 일출과 그 일출이 모든 것을 삼키는 와중에 두 척의 고기잡이 배가 나가는 그림을 그리고 이 그림을 1874년 인상파전에 내므로써 인상파라는 강력한 유파가 시작된 거죠. 사실 영국 그 자체를 그렸다는 평가를 받는 터너의 계승자가 프랑스를 대표하는 그것도 현대 미술, 프랑스 미술의 어떤 화풍의 시작점이라고 하는 인상파의 시작을 알리는 모네를 탄생시켰다라는 해석도 가능하니까 와우. 그러니까 빅토리아 시대의 분위기가 조금 더 뭔가 이렇게 열려있는 분위기,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분위기였으면 그렇군요. 인상파는 영국에서 탄생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물론 뭐 그런 가정은 무의미하겠지만 대신 영국 사람들이 좋아했던 그림은 이런 라파엘 전파라고 불리는 꼼꼼하게 그림을 그리는 라파엘 그 이전으로 돌아가자라는 그림들입니다. 지금 이 그림이 보여주는 것은 햄릿에서 오피리어가 이제 실성해서 그 꽃 목걸이를 강가의 나뭇가지에 걸려다가 막 떠내려가는 장면인데 지금 이 강가의 풀들과 꽃을 거의 극사실주의에 가까울 정도로 세심하게 그렸죠. 이건 어찌 보면 빅토리아 시대의 근면한 의식, 직업의식, 윤리의식이 그림으로 옮아간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주제도 너무나도 영국적이죠. 햄릿이니까. 당시에 영국의 보수적인 사회 분위기가 어떤 예술과 연결되었을 때 이런 그림밖에 나올 수 없었던 겁니다. 말하자면 예술은 늘 시대 정신을 담기 마련이거든요. 빅토리아 시대의 시대 정신은 보수적인 것이었고 그래서 이런 보수적인 그런 사상을 담은 라파엘 전파는 지극히 영국적인 유파죠. 제가 또 굉장히 그 라파엘 전파의 모순을 정말 잘 보여주는 그림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림이 이 윌리엄 홀맨 헌트의 깨어나는 양심이라는 그림인데 이 그림에서 지금 한 여성이 남성의 무릎 위에 앉아 있다가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여성의 손가락에는 결혼 반지가 없고 여성이 입은 옷은 당시 빅토리아 시대의 관점으로 보면 속옷입니다. 그러면 이 여성은 결혼을 안 했는데 남성의 무릎 위에 앉아 있었어요. 무슨 의미인가 하면 이 여성은 아마도 남성의 정부일 겁니다. 이 남자는 큰 돈을 공장을 한다던가 당시에 큰 돈을 벌었고 자신의 애인을 집을 하나 꾸며서 거기에 숨겨둔 거예요. 지금 피아노라던가 카펫이라던가 원목 테이블이라던가 모든 것들을 보면 집을 꾸미는데 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렇네요. 그런데 여성은 지금 무언가를 보고 놀란 듯한 얼굴이거든요. 자, 여성의 뒤에 거울이 있어서 여성이 뭘 보고 놀랐는지 우리에게 보여줘요. 아마도 이것은 초여름의 실록 같아요. 막 이렇게 환한 그런 숲의 모습입니다. 정원과 숲의 모습입니다. 여성은 빛나는 햇빛과 실록을 보고 내가 이런 식으로 살 수는 없어라고 막 깨달았다. 그렇고 와서 일어나는군요. 깨어나는 양심은 그런 제목인데 솔직히 저는 이 그림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여성이 이 남자의 도움을 이렇게 안락하게 살고 있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부도덕하게 살 수 없으니 바깥에 나가서 뭐 한여를 하든 공장에서 일하든 내 힘으로 살아보자라고 생각을 할 리가 있겠어요. 빅토리아 시대의 여성들이 바깥에서 일을 해서 받았던 임금은 남자의 절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소년들 아이들을 노동 착취를 해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막 그런 시대잖아요. 산업혁명. 여성들의 노동력도 정말로 가치를 낮게 평가받았기 때문에 그 여성들은 점점 더 어떤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지고 결국은 마지막에 거의 다 이제 매춘을 하면서 끝났던 것이 빅토리아 시대의 도시 빈민들의 삶인데 겨우 실록을 본다는 이유로 이
안락한 생활을 여성이 포기할 리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그림은 어찌 보면 빅토리아 시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허위 의식을 너무 잘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거의 2시간 가까이 세종사이버대학의 전원경 교수님과 런던을 소재로 해서 런던 그 구석구석 또 어기어기에 흩어져 있는 예술의 혼들 그리고 예술가의 인생과 또 에피소드를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 제가 삼프로TV를 진행한 지 5년 반 정도가 됐는데 이렇게 2시간이 금방 지나가고 빠져든다라는 느낌을 가졌던 경우도 흔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윌리엄 터너의 계승자가 어쩌면 모네일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런던에 대한 얘기는 사실은 2시간 이상 더 할 수도 있지만 또 프랑스의 파리가 저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멈추겠습니다. 그런데 런던을 가보신 분도 계시고 또 갈 계획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시죠. 나는 평생 런던을 가기 싫어 이런 분들은 없을 테니까 이걸 보시는 분들 중에 반은 가보신 분이고 또 반은 가실 분들이니까 런던에 관한 또 런던의 예술과 예술가에 관한 우리나라의 가장 정평이 있는 전원경 교수님께서 런던에 가시면 꼭 여기를 들려보세요라는 한 군데를 추천하면서 오늘 런던 시간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건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 너무 많아서?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 네. 저는 이 마지막 그림 요거를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공원을 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뭐 런던에는 정말 뛰어난 박물관, 그 영국 박물관을 비롯해서 뛰어난 박물관도 그렇죠. 많고 갤러리도 정말 너무 좋은 곳들이 많고 또 그 밀레니엄 브릿지도 건너 가셔야 되고 템스 강변도 걸으셔야 되고 또 뭐 세인트 폴 성당이나 웨스트민스터 성당도 다 사원도 가셔야 되는데 네. 가장 런던다운 곳은 공원인 것 같아요. 네. 그 어떤 소박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조촐하지만 깨끗하고 평화롭고 어찌 보면 오랜 전통이 살아있는 지금 제임스 티소가 그린 이 휴일이라는 그림이 런던의 세인트 제임스 파크를 무대로 한 네. 그린 그림이거든요. 그리고 계절은 가을이고 휴일을 맞아서 티파티를 하러 나온 그런 런던어들의 여유 있고 풍요로운 그 빅토리아 시대의 번영을 상징하는 듯한 이런 모습인데 뭐 이렇게 티파티까지는 못 하시더라도 가시면은 런던에 많은 사람들이 그 공원을 산책하고 또 아이들도 데리고 나와서 놀고 있고 심지어 말을 타는 사람도 있고 자전거를 타는 사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자유로운 런던어의 모습을 보여주는 예나 지금이나 영원히 그 자리에 있는 공원 그 공간은 이 런던의 공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하이드파크엔 대부분 가보시죠. 버킹엄 궁전을 둘러보고 하이드파크를 가거나 아니면 하이드파크를 가로질러서 버킹엄 궁을 가거나 네네네, 뭐 그럴 맞아요. 테니까요. 네네. 그런데 그냥 맨손으로 가지 마시고요. 하이드파크에 가실 때는 담요라든지 이런 걸 좀 가지시고 또 과일이나 뭐 비스켓 뭐 이런 것들을 갖고 가셔서 양지 바른 곳에 이 담요를 깔고 네. 이렇게 잠깐이나마 책을 한 권 이렇게 본다든지 그러면 훨씬 더 런던 스타일의 공원을 만끽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걸 못해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야,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지나쳐서 다음에 런던에 방문하면 공원에서 꼭 담요를 깔고 누워서 일광욕을 한번 즐겨봐야지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올해는 기회가 없겠군요. 이제 런던의 햇살이 그렇게 길지 않을 테니까요. 내년쯤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과는 다음번에 프랑스 파리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원해 주시면 로마, 뉴욕 이런 데를 다 돌아다니면서 예술의 혼과 예술가의 삶을 그 도시와 함께 거닐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장시간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